혹시 연예인 막걸리 마셔본 사람? 요즘 핫하다던데 유명한 게 성시경 막걸리, 이장우 막걸리. 그냥 이름만 걸어둔 게 아니라 직접 기획해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마케팅까지 다 한다고 하던데 꽤 잘 팔려서 얼마 전에는 일본에 수출한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막걸리가 정말 힙해졌구나. 왜 요즘에 비 올 때 막걸리 한 잔에 파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막걸리는 좀 촌스러운 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런 술? 농산일 하다가 새참에 한 잔 걸치는 그런 술? 근데 그런 막걸리를 지금처럼 끌어올리고 또 전통주 시장에 새 길을 연 1등 공신이 오늘 주제인 이분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룩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체질적으로 술이 잘 받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도 술통에 빠져 죽을 뻔할 정도로 술 연구에 몰입을 했고요. 셀 수 없이 시행착오도 겪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 때문에 눈물을 삼킨 적도 많았는데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술,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집념, 이 의지 하나로 끝까지 한 길을 걸어간 건데요. 나에게 있어 술은 곧 누룩이며 누룩은 곧 인생이기도 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사라질 뻔한 우리 전통주를 다시 일으켜 세운 누룩장인, 국순당을 세운 고 배상면 창업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은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 대구 부인사 초조 대장경, 또 경복궁과 불국사, 외세의 침략으로 소실된 우리 것들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 술. 조선시대 가양주라고 불린 집에서 직접 빚어 마시던 술이었는데요. 손님을 맞을 때, 제사상에 올릴 때 늘 같이 있었던 술이었습니다. 레시피가 각 지역마다, 각 가문마다 다 달랐어요. 계절, 재료에 따라서 그 비법이 전해져 왔는데요. 600가지가 넘는 가양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통주가 번성하다 보니까 술을 만들어 파는 집도 생기고 대량으로 빚는 양조장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우사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양의 큰 거리 상점 가운데 절반이 주점이다. 술집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거죠. 구한말에 양조장이 전국에 15만 개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술의 도시, 술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 많던 게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주세령을 내립니다. 조선에서 술을 빚으면 세금을 내라. 집에서 빚는 술은 불법, 밀주로 처벌하겠다. 조선의 술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 대신 총독부랑 손잡은 양조장만 살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조선 사람들도 쉽게 굴하지는 않았는데요. 1930년 형사재판 통계를 보면 절도범이 5,200여 명, 사기범이 1,200여 명, 그리고 주세령을 위반한 사람이 6,900여 명인데 절도랑 사기를 더한 숫자보다 밀주 처벌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의 사케는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관광 상품으로 남았지만요. 조선의 가양주 전통 문화는 이렇게 대부분 사라졌고요. 몇몇 양조장이 빈자리를 메우면서 술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걷는 세금이 주요 수탈 수단이 됐고요. 1930년에 총독부 조세 수입의 30% 정도가 주세 수입이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 전통주를 다시 살려내겠다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상면이란 이름, 일제감정기 대구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이라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요. 거의 꼴찌. 중학교 시험을 3번이나 쳤는데 계속 실패했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겨우 중학교에 입학했지만요. 결핵성 늑막염을 앓아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대구 농업전문학교, 지금의 경북대학교 농해화학과에 입학하면서 운명을 바꿔나가는데요. 그때가 1948년 24살 때였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서 싸우던 시기였는데요. 나는 학업에만 집중하겠다.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나폴레옹이 사관학교 시절에 사교 파티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보고 공부에만 집중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나도 저렇게 몰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요. 실제로 학구적인 서클 활동에만 집중한 거죠. 처음부터 균, 바효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생물반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실험에 몰두하고요. 그러다 술에 빠지게 됩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하던 조선 양조장에서 실습을 하는데요. 한 번은 청주 양조장에서 주조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가 술통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대요. 술통 위에서 긴 막대기로 이렇게 휘젓는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풍덩 빠진 건데요. 옆에 있던 일꾼이 잡아 끌어올려줘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요. 보통 이 정도면 술이랑은 인연을 끊어야지 할 텐데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연구는 끝을 봐야지 하면서 빠져 죽을 뻔했던 수록통을 다시 또 들여다볼 정도였던 거죠. 졸업과 군복무를 마친 뒤에 대구에 주조장을 열고 본격적으로 양조의 길에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소주를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았고요. 다음 도전은 위스키 향을 합성한 브랜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합성한 브랜디의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후 다시 합성 매실주를 만들어서 일단 성공은 했는데 재고가 너무 많았고 매실을 과하게 대량으로 사뒀다가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오가면서 단순한 양조를 넘어서 술과 발효, 누룩에 대한 연구를 인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67년에 순천에 있는 누룩 공장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누룩 배양 사업에 끼어드는데요. 순천 공장에 미생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누룩 연구에 전념하고요. 그때 머릿속에 딱 세 글자만 있었습니다. 전통주. 잃어버린 우리 술의 전통을 복원해서 세계에 내놓을 우리 민족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이 시작된 거죠. 이후로 매일같이 전통주 실험을 계속하는데요. 여러 차례 시도해도 제대로 된 주조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술에 관한 기록이 많이 없고 무형문화유산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1977년에 운명적인 책을 만납니다. 유태종 박사가 쓴 한국의 명주에서 아주 살짝 언급된 백하주 제조법이라는 걸 찾은 건데요. 쌀을 몇 번이고 씻고 또 씻어 가루를 내고 끓는 물을 붓고 누룩을 버무린 뒤 항아리에 담는다. 근데 그 제조법이 기존 상식과 전혀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기존의 막걸리는 쌀을 찐 뒤에 발효를 시키는데 이 방식은 거의 생쌀을 발효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반신반의하면서 또 연구를 거듭하기를 5년, 1982년 드디어 생쌀 발효법에 의한 전통술 제조 방법을 재현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거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았다고 하고요. 특허를 받은 뒤에 대기업을 찾아가서 이 방법으로 술을 생산해보자 제안을 하는데요. 돌아온 답이 실험은 실험이고 그 술 유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냐 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곧 있으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열리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전통주 하나 없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하고요. 이 방법으로 직접 술을 생산해보자 한 거죠. 결국 1983년 국순당의 전신인 배한산업을 창립하면서 전력을 집중하는데요. 그리고 생쌀 발효법에 감초, 구기자, 인삼 같은 약재를 넣고 새로운 술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1991년에 출시한 백세주입니다. 마시면 100살까지 산다는 술. 나오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거의 10,000번을 실험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약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제사상에 올라가는 술이니까 귀신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약주, 탁주는 판매 지역 제한이 있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술을 만들면 그 지역에서만 팔 수 있도록 묶여 있었던 거죠. 유통기한 문제도 있고 그때는 유통 환경 자체가 열악했으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배창업주는 이런 규제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주나 맥주는 전국에서 다 파는데 전통주는 왜 안 되지? 직접 싸움에 나서고요. 재무부에 전국적으로 시장을 열어달라 건의서를 제출하고요. 국회에 청원을 올리고 전통주 활성화되게 길을 좀 열어주세요. 1993년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지고 갔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탁주업계는 또 반대를 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약주 공급구역 제한을 풀어냅니다. 탁주도 결국엔 풀렸고요. 전통주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뚫린 거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기존의 주류 시장은 소주 맥주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고 신생업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규제 철폐 운동은 전공법으로 정면으로 돌파했는데 판매 전략은 약간 우회적으로 측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게릴라 마케팅을 시도한 건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팔고 시음회를 열고 알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유원지나 등산로 입구, 재래시장 이런 데를 주로 노렸고요. 기존 업체들이 방해 작전을 펼쳐서 거의 떴다방 형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게릴라 마케팅, 게릴라 전투처럼 영업사원들이 정말 맨몸으로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나가세요. 그런 술 안 팔아요. 문전박대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발 정리부터 시작해서 가게 테이블도 닦아주고 화장실 청소해 설거지도 해주고요. 백세주 한번 놔보세요. 잘 먹힌 게 식당의 메뉴판을 새로 만들어줬는데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백세주 사진을 넣는 거죠. 문구도 강렬하게. 시작은 좋은 술부터. 노력하면 뭔가 기회가 또 온다고요.
1990년대 후반에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이 확산됐고요. 백세주가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수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결정적인 한방, 50세주 열풍이 터집니다. 소주 한 병이랑 백세주 한 병을 주전자에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건데, 이 조합이 대유행을 타면서 백세주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폭제 같은 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랐던 거죠. 약주니까 소주가 훨씬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대학교 때는 우리는 약간 30세 정도 만들어 먹었어. 너무 비싸니까 30세. 한 병에 소주 2개. 나중에 국순당에서 진짜 50세주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국순당은 1998년에 주류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에 지정되고요. 1992년 10억 원도 안 됐던 매출이 불과 10년 만인 2002년에 1,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성장세가 좀 둔화됐고요.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 여파로 휘청이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서 홈술 많이 했잖아요.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창업주는 진정한 전통주의 부활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나갈 기반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믿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술이 있어도 그 술을 빚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도 전무하다시피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기로 하는데요. 내가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먼저 모교인 경북대 총장을 찾아가서 양조학과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치로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는데요. 2002년에 경북대 대학원에 발효생물공학과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장학금도 주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아내도 같은 신념으로 모교인 숙명여대에 20억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는데요. 전통주 연구와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거죠. 그리고 서울 양재동에 배상면 주류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전통주 연구와 후학 양성에 더욱 집중을 했는데요. 막걸리 붐이 본격적으로 불어오던 시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양조 교육을 확대했고요. 지방에서 온 교육생들에게는 숙박비까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전통주를 배웠고요.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신념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2남 1녀가 있었는데 모두 부친을 따라서 전통주에 매진했습니다. 장남은 국순당을 이어받았고요. 차남은 독립해서 배상면주가를 설립하고 딸은 자신의 이름을 딴 배정도가를 운영하면서 전통주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길을 먼저 터놓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덕분에 전통주라는 자칫 사라질 뻔한 길이 다시 이어졌고요. 결국엔 누군가가 앞장서야 길이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한참을 헤매다가도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닌데도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막막한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껴졌을 때 고 배상면 창업주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다. 다만 두려움과 절망에 다친 눈으론 볼 수 없을 뿐이다.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길은 거짓말처럼 나타난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길이 생긴다.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